지금부터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이라는 책 세 번째 낭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구치와 네모토의 그 프로포즈 이야기까지 읽었었죠. 다음에 어떤 나날을 또 보냈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프로포즈를 받은 날부터 나는 행복이라는 옷을 입은 것만 같았다. 그와 함께 있으며 온몸이 공중에 둥실둥실 떠 있는 것 같았다. 가마쿠라의 봄을 알리는 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오후에 데이케어 센터에 출근해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다음 주는 네모토의 생일이다. 특별한 날이니까 평소와 다른 카레를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센터의 어르신들을 돌보았다. 곧 웨딩드레스 맞추러 간다면서 아줌마는 부러워 죽겠다니까.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마주친 야마다 씨가 내 어깨를 탁 치면서 말을 붙였다. 야마다 씨는 내 상사인데 결혼 날짜를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틈만 나면 나를 놀렸다. 오는 6월 3일 가마쿠라의 한 호텔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다. 둘이서 호텔에 딸린 바닷가 교회에 직접 가보고 결정했다. 네모토가 준 약혼 반지는 아직 한 번도 껴보지 않았다. 직장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일할 수는 없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날 나는 처음으로 반지를 끼기로 마음먹었다. 히구치 씨, 우즈키 씨가 오신 모양이야. 야마다 씨가 내기에 대고 속삭거리더니 종종 걸음을 치며 입구로 갔다. 우즈키 씨는 치매 초기 환자이다. 증세가 심하지 않아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했다. 그런데 한 2주 전쯤 손녀를 잃고 나서는 데이케어 센터의 발길을 뚝 끊었다. 몹시 수척해진 우지키 씨가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얻어맞기라도 한 듯이 움푹 패여 있었다. 야마다 씨가 앞장서서 제일 안쪽에 있는 직원 휴게실로 우즈키 씨를 데리고 갔다. 안에서 쉬고 있던 직원에게 눈짓을 보내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직원들이 쪽잠을 자는 다다미 위에 우즈키 씨가 양반 다리를 틀고 앉았다. 우즈키 씨, 마실 거 좀 드릴까요? 얼굴들 가까이 가져가도 그는 반응이 없었다. 요양보호사로서 이럴 때는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자문자답하는 사이 우즈키 씨가 점퍼 주머니에서 복숭아빛 고등을 꺼냈다. 생각에 잠겨 자그마한 껍데기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고등이 참 예쁘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죽은 손녀딸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이라오. 우즈키 씨가 목소리를 쥐어짜다시피 하면서 입을 열었다. 손녀딸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조개 껍데기를 주우러 가자고 해서 같이 에노시마에 간 적이 있다오. 정이 많은 아이였는데 분홍색 고등을 2개 주어서 그중 하나를 나한테 주더군. 할아버지랑 나는 커플이라나. 그렇게 착한 애가 어째서. 주름진 눈물 켜켜이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숙인 우즈키 씨를 보니 뭐라 해줄 말이 없었다. 이럴 때는 혼자 있게 하는 게 좋으려나. 우즈키 씨, 이따가 다시 올게요. 우즈키 씨를 뒤로 한 채 슬며시 휴게실을 나오는데 로비가 소란스러웠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전복된 열차의 모습이 보였고 어르신들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히구치 씨! 사무실에 있던 야마다 씨가 슬리퍼 소리를 탁탁 울리며 빠르게 복도를 지나왔다. 네모토 씨라는 여자분에게서 전화가 왔어. 어머니는 어지간해서 직장으로 전화할 분이 아닌데.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 채로 사무실로 가 책상 위에 놓인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도무코 일하는 중일 텐데 전화해서 미안하구나.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침착하게 잘 들으렴. 신이치로가 타고 있던 열차가 탈선했단다. 네? 신이치로가 타고 있던 열차가 사고 났대. 네모토는 괜찮대요? 그이는 무사한 건... 일단 당장 미나미 카마쿠라 종합병원으로 오려무나. 끊어마.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맥박이 점점 빨라지는 걸 알 수 있었다. 축축하고 서늘한 불길한 기운이 온몸에 달라붙는 걸 느끼며 직원이 시키는 대로 택시에 올라탔다. 그렇게 나는 병원에서 네모토의 시신과 마주하게 되었다. 행복이라는 옷 대신 싸늘한 무언가가 나를 둘러싸는 순간이었다. 미처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네모토의 장례식이 끝났다. 탈선 사고가 일어나고 2주가 지난 날, 나와 네모토의 부모님은 가마쿠라에 위치한 대형 호텔의 연회장에 와 있었다. 오후부터 사고를 낸 도흰철도 측이 피해자 설명회를 연다고 했기 때문이다. 평소 연회장으로 쓰이는 넓은 방에는 일렬로 앉은 경연진과 맞은편에 놓인 접이식 의자에 자리 잡은 피해자 측이 마주보고 있었다. 배상금 문제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중간에 앉은 조인철도 사장이 사무적인 어조로 입을 놀렸다. 돈만 주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돈이 다가 아니잖아. 피해자 측에서 누군가 고함을 내질렀지만 사장은 눈길도 한번 깜짝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이번 일은 저희 쪽 기관사가 낸 사고라서 라는 등 듣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인상을 풍기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사고로 승객 127명 중 68명이 사망했다. 중상자 수가 40명을 넘는 데다 피해자 중에는 의식이 돌아오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서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지도 몰랐다. 전대미문의 대참사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꼴을 보니 열불이 터졌다. 도인철도는 기관사가 규정 속도를 초과해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설명회에서 피해자 측이 사고가 도대체 왜 일어난 건지 그 배경을 설명해달라고 해도 기관사가 사망해서 자세한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려 주십시오. 라며 발뺌할 뿐이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승객 외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악의 없이 내뱉은 말이었겠지만 사장의 그 한마디에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다. 무슨 개소리야. 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허튼 소리 집어쳐! 누가 나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고에 불행 중 다행 같은 건 없습니다. 당신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열변을 쏟아냈다. 저는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사람의 목숨만 앗아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미래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빼앗긴 건 그 사람 혼자가 아닙니다. 제 미래에도 이제 더는 그가 없으니까요. 당신들은 피해자 유족의 미래까지 빼앗은 겁니다. 그 사실을 알기나 합니까? 어디 입이 있으면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나는 걸음을 뗐다. 주위의 만류도 뿌리치고 쭉 늘어앉은 경영진에게 다가갔다. 대답해요. 대답해. 대답하라고. 울면서 몸부림치는 내 팔을 아버지가 뒤에서 붙잡았다. 아버지는 팔을 잡고 몸을 끌어당겨 나를 꼭 안아주었다. 조금씩 떨리는 아버지의 상반신은 이상하리만치 땀에 젖어 있었다. 사고 전과 비교해 몰라보게 마른 아버지를 보니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도모코 돈가스 덮밥 곱빼기로 주문했어. 단골 식당 아주머니가 탁자 위에 쟁반을 살며시 내려놓았다.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운 차려야지. 위로하는 아주머니를 향해 나는 어색하게 웃고 말았다. 탈선 사고가 일어났고 2달이 지나도록 나는 두문불출하며 울적하게 지났다. 4월 말에야 겨우 복직했지만 근무 중에도 신경 안정제는 끊지 못했다. 물쑥불쑥 우울증이 덮쳐올 때마다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 식욕도 잃었다. 피로감을 떨쳐내고자 길게 숨을 내쉬며 맥없이 젓가락으로 손을 뻗었을 때였다.
니시유이가마 역에 유령 나온다는 소문 들었어? 빈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은 사람들에게서 묘한 소리를 들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얼마 전에 가마쿠라섬 탈선 사고가 있었잖아. 요즘 심야만 되면 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니시유기야마 역에 나타난대. 뭐가? 유령. 밥을 다 먹은 젊은 여자 두 명이 얼굴을 맞대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다. 우리 회사에서 탈선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밤중에 니시유기야마 역에서 여자 유령을 목격했다더라고. 거짓말. 그 사람 말고도 밤중에 반투명한 열차가 가마쿠라선 선로를 빠져나갔다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유령 열차를 타봤다는 사람까지 있어서 지금 내 주위에서는 다들 난리야. 그거 혹시 가마쿠라 이키타마 신사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사고난 열차가 이키타마 신사 도리를 스쳤다니까. 왜 옛날부터 그 신사는 뭔가 꺼림칙하다고 말이 많았잖아. 돈가스를 집던 성 족가락질을 멈췄다. 가마쿠라 이키타마 신사라. 그 신사는 미니미 카마쿠라에 있는 조그마한 신사인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산채로 그곳에 남아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거기서 유령을 봤다는 목격담이라면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었다. 어쩌면 네모토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곧장 니시유기야마 역에 가보기로 했다. 손님 12시까지 영업이라서 곧 문 닫을 시간입니다. 머그잔에 남은 코코아를 단숨에 마시고 카페 문을 나섰다. 내 시선은 주택가 사이에 낀 모양새를 한 승강장에 꽂혔다. 영 남쪽의 주택가 너머에는 유기야마 해변이 있어 귀를 기울이면 희미하게 파도 소리가 들린다. 사고 현장 검증이 끝난 지금까지도 가마쿠라선 상하행 열차는 전부 운행이 중지된 상태였다. 나는 오다와라 역에서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 적막감이 흐르는 가운데 건널문 옆에 놓인 벤치에 몸을 기댔다. 커다란 승강장을 찬찬히 둘러봤지만 여자 유령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소문이려나. 현시까지 기다렸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였다. 니기유기야마 역에서 한 정거장 전인 지가사키 카이간 역 쪽에서 검은색 차체가 선로를 따라 들어왔다. 열차는 어둠과 한 몸이 되어 달리다가 조금씩 몸집을 부풀리며 니시유기야마 역에 접근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흐릿하게 비치는 열차 안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빨라지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열려있는 개찰구로 들어섰다. 아무도 없는 승강장에 발을 들이자 열차가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를 울리며 멈춰섰다. 이 열차는 말이지 탈선 사고로 인해 마음에 맺힌 게 있는 사람 눈에만 보여. 승강장 끝자락에서 젊은 여자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열차가 달리면서 내는 소리도 간절한 그리움을 간직한 사람에게만 들리고 당신은 이 열차가 보이나 보네. 앞에 서 있는 여자의 가늘고 기나란 눈매가 나를 향했다. 키가 커서 팔짱을 끼고 선 자세가 왠지 박력있다. 네가 유령이라고? 긴가민가 하면서 묻자 여자는 응 맞아 라며 손으로 기다란 앞머리를 쓸어넘겼다. 이름이 뭐야? 유키오. 보시다시피 여고생이고. 유키오는 교복을 입고 있었다. 흰색 긴 소매가 달린 블라우스 차림에 목에는 연보라색 리본을 둘렀다. 리본과 같은 색의 짤막한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 아래로 쭉 뻗은 다리가 아름다워서 기이하다거나 무섭게 보이지는 않았다. 뭐부터 물어볼지 생각하고 있는데 멈춰있던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키오는 열차의 진행 방향을 바라보면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이 열차는 니기유기야마 역을 통과하고 나면 금방 사라져. 유키오가 그렇게 예고하고 몇 분이 흘렀을까? 선로에서 아득히 먼 곳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이지?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묻자 유키오가 흘낏 나를 곁눈질했다. 빙빙 돌려 말하는 건 질색이니까 짧게 설명할게. 방금 이 역을 지나간 건 지난 3월 5일 가마쿠라선 선로를 벗어난 바로 그 열차야. 그리고 당신은 이 열차에 탈 수 있어. 뭐? 당신이 그날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응. 그렇지만 이 열차에 타려면 네 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해. 그러고 나서 유키오는 네 가지 규칙을 이야기해 주었다. 하나. 죽은 피해자가 승차했던 역에서만 열차를 탈 수 있다. 둘. 피해자에게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셋. 열차가 니시우기야마 역을 통과하기 전에 어딘가 다른 역에서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사고를 당해 죽는다. 넷. 죽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현실은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만일 열차가 탈선하기 전에 피해자를 하차시키려고 한다면 원래 현실로 돌아올 것이다. 굉장히 잔인하네요. 규칙이. 설명을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지만 그보다도 유독 맨 마지막 규칙이 마음에 걸렸다. 죽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현실은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이 규칙들을 전부 지킬 수 있으면 내일 당장, 내일 밤에라도 피해자가 열차를 탔던 역으로 가면 돼. 아까 봤던 그 열차가 승강장에 나타날 테니까. 유키오는 팔짱을 풀었다 다시 끼고는 갈게 하고 손을 흔들더니 금세 자취를 감췄다. 유령답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니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의 신빙성이 더해졌다. 나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현실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 모토가 살아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그저 딱 한 번만 더 그를 만나고 싶다. 다음날 새벽 1시. 나는 사고 당일 내 모토가 열차를 탔던 오다와라 조마의 역으로 갔다. 우리 집에서 가까워 자주 이용하는 역이기에 길을 헤맬 길은 없었다. 오다와라 조마의 역 일대는 인적이 끊겼다.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에 도착한 다음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의사가 처방해준 알약을 삼키려던 참이었다. 책장을 넘길 때처럼 바람이 휙 일더니 주변이 환해졌다. 어느 틈에 낯선 중년 여자가 내 옆에 서 있었다. 반대편 승강장에는 하행선 열차를 기다리는 회사원들이 잔뜩 늘어서 있었다. 왼쪽 손목에 찬 시계가 오전 10시 44분을 가리켰다. 이곳은 사고가 일어났던 날 아침의 승강장이다. 선로 저편에서 규칙적인 열차의 진동음이 울렸다. 이번 역은 오다와라조마의 역입니다. 느긋한 음성의 반내 방송과 함께 어젯밤에 봤던 검은색 차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승강장에 정차했다. 문이 활짝 열렸다. 믿기지 않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 얼떨떨하게 서 있노라니 감색 배낭을 맨 자그마한 덩치의 남자가 개찰국으로 들어섰다. 네모토. 나는 그에게 들킬까봐 황급히 가방으로 얼굴을 가렸다. 네모토는 내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6량짜리 열차의 두 번째 칸에 올랐다. 나는 그 연문을 이용해 열차 안에 몸을 집어넣었다. 열차의 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안이 보였지만 차량 내부는 평소에 타던 것과 같았다. 기다란 좌석과 마주보고 있는 4인용 좌석도 색감이 뚜렷하게 현실 세계에서 보던 그대로였다. 그런데 열차 안에 탄 사람 수가 매스컴에서 떠들던 사고 당시 승객 수보다 적어 보였다. 다음 역에서 승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두 번째 칸에 탄 승객은 2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 유령 열차에 없는 걸까? 연결 통로 옆에 놓인 4인용 좌석에 네모토가 앉아 있었다. 나는 감상에 젖어 있을 겨를이 없었다. 이번 역은 마카에와 역입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들리자 계획했던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네모토, 내리자!
마에카와 역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마자 그에게 달려갔다. 히구치! 화들짝 놀란 그의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로 그를 일으켜 세워 문 밖으로 끌고 내렸다. 그런데 우리가 내리고 열차의 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환했던 하늘이 삽시에 어두워졌다. 유령 열차는 바로 흔적을 감췄고 옆에 있던 내 모터도 사라지고 없었다. 죽은 사람을 하차시키려고 하면 원래 현실로 돌아온다고 말했을 텐데. 아연실색한 내 등 뒤로 어느새 유키오가 나타나 서 있었다. 다들 똑같아. 내가 말한 규칙에 의심을 품고 열차에서 내리게 하면 살까 싶어서 죽은 사람을 데리고 내리거든. 안타깝지만 그건 안 돼. 다시 한번 말할게. 죽은 사람과 만날 순 있어도 그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때 이 열차에 올랐다. 그녀는 위압적으로 내뱉으며 팔짱을 꽉 꼈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유령열차의 차체가 나날이 투명해지고 있어. 아마도 머지않아 하늘로 올라가겠지. 이제 기회가 얼마 없다는 뜻이야. 안녕. 마룻바닥에 누워있던 구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허벅지에 턱을 척 올렸다. 구로의 머리를 쓱쓱 쓰다듬으며 알약을 물과 같이 삼켰다. 나는 네모토의 본가에 와 있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어젯밤 유키오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죽은 사람과 만날 순 있어도 그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때 이 열차에 올라타. 처음과 달리 네모토를 만나더라도 쓰라린 아픔을 맛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회한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애당초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건가. 유키오는 유령 열차를 타기 위한 두 번째 규칙으로 피해자에게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를 이야기했다. 곧 죽는다는 사실만이라도 알릴 수 있다면 그를 한 번 더 만나 작별 인사라도 한마디 건넬 수 있으련만.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하다. 우리 왔다. 탁자에 턱을 개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일요일이라서 길이 많이 막히더구나 라며 나와 마주보고 앉았다. 도모코, 점심은 챙겨 먹었니? 어머니가 뒤따로 들어와 아버지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네,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 어머니는 짤막하게 대답하고 발밑에 커다란 종이 봉투를 내려놓았다. 사실 입맛이 없어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스튜는 손도 대지 않았다. 두 분 모두 내 말이 거짓임을 꿰뚫어 본 것만 같았다. 힐끔힐끔 나를 쳐다보는 시선을 보면 알 수 있다. 사고 나서 줄곧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말할 틈이 없었는데 양복 상의를 벗고 나서 아버지가 말을 꺼냈다. 앞으로도 너는 계속 우리 딸이란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부모라 생각하고 언제든지 우리한테 의지하면 돼. 아버지가 말을 끝내길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어머니가 이어 말했다. 나도 이참에 분명히 말해둘게. 누가 뭐래도 넌 내 딸이니야. 돌아가신 네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넌 이제 우리 가족이란다. 어젯밤에 아버지랑 이야기했는데 도모코 너만 괜찮으면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어떠니? 우리는 둘 다 나이가 들어서 네가 같이 있어주면 든든할 것 같구나. 만약 우리가 침이라도 걸리면 네가 돌봐줄 수도 있잖니.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온화하게 웃어 보였다.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마쿠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 같이 가겠다고 나서는 나를 두 분이 말렸다. 사고와 관련한 복잡한 일은 자신들이 처리하겠다면서. 어머니 발밑에 놓인 종이 봉투가 왠지 낯설지 않았다. 두 분 앞에서 도쿄에 맛있는 호박 푸딩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 그 집 푸딩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나를 위해 일부러 도쿄까지 가셔서 사온 게 틀림없었다. 신경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병원에 데리고 다녔다. 로비에서 차를 기다리면서 그때 아버지가 내게 해준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도모코, 마음이 병든 건 착실히 살아왔다는 증거란다. 설렁설렁 살아가는 놈은 절대로 마음을 다치지 않거든. 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병든 거야. 마음의 병을 앓는다는 건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증표나 다름없으니까. 난 네가 병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싶다. 나는 이토록 멋진 부모님에게 감사할 따름이었다. 물론 네모토에게도. 네모토는 언제나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만 한다. 하지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내가 네모토 앞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문득 유키오가 말했던 유령 열차를 타기 위한 세 번째 규칙이 머릿속을 스쳤다. 열차가 니기유이기야마 역을 통과하기 전에 어딘가 다른 역에서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사고를 당해 죽는다. 몸속 깊은 곳에서 숨이 올라왔다. 상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한 번 더 유령 열차에 오르기로 마음을 굳혔다. 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유령 열차에 올라서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내일 이어가도록 할게요.